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 안에 어떤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지 많은 분들이 귀추가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제가 이분 목소리를 꼭 좀 듣고 싶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그래서 모셨는데요. 천아용인의 용이죠. 예,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봬요. 그러니까요. 우리 언제 만났었죠? 진짜 오랜만에.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각종 방송에서 스치듯이 오랜만에 뵀는데 네. 곤란한 질문들은 해주시고 곤란한 질문 위주로 곤란한 질문 위주로 엄선해서 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유호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도 방송 많이 하시고. 네, 방송하고요. 평일에는 아무래도 뭐 방송하고 사람들 좀 많이 만나고 있고요. 주말에는 제가 이제 포천에 가 있어서 예. 포천에서 또 유권자분들 많이 만나뵙고 이야기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 포천은 이동갈비인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포천에 왜 가냐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이제 연고가 있는 곳에서 하고 싶었는데 송파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자랐던 곳이고 네. 지금도 계속 저와 애정이 있는 곳인데 어쨌든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송파에 출마를 못하게 됐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포천을 제가 선택하게 된 배경은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에요. 그리고 저 본적이기도 하고 네. 제가 초등학교 때를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지냈던 유년 시절을 보냈던 지역이고 예. 그래서 과거에 그 포천에 대한 그 어떤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포천이 좀 그런 고향 발전이나 지역 발전에 좀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네. 생각이 있어서 지금 포천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입니까? 예, 최춘식 의원님이십니다. 네. 예. 예. 그러면 경선해야 되는 거네요? 경선이 일단 베이스일 텐데 네. 아직 공간이 어떻게 꾸려질지 또 공천 방향이 어떻게 될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네. 경선을 목표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포천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주말에 포천에 가시면 지역 주민들 많이 네. 만나실 텐데 아이고 젊은 정치인 왔다 이렇게 환영하실 것 같기도 한데 주로 어떤 얘기 좀 들으십니까? 일단은 포천이 과거에 이제 이한동 네. 국무총리가 오랫동안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계셨던 지역이고 네. 가평 같은 경우 이제 정병국 장관 전 장관 그렇죠. 계셨던 곳이다 보니까 네. 이 지역 분들이 과거에 이 포천이 여의도의 뭐 중심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을 배출해내셨던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좀 소홀해져 있는 것 같다 지역이 네. 이런 좀 아쉬운 측면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일단 포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경기 북부에서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이었어요. 전방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제가 만나면 당원분들 많이 만나면 네. 대통령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쉽게도 예, 그러니까 칭찬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예, 대통령께서 잘 못하는 거 아니냐,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민주당을 우리가 찍을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라도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왜 국민의힘이 잘해가지고 정말 여당과 대통령실이 잘해가지고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는 말씀이 그 전통적인 강세 지역의 지지자분들 또 주민들의 의견이어서 네. 우리 여당이 정말 잘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대통령의 어떤 부분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으세요? 뭐 최근에 일도 많았고 또 다음 주에 바로 또 출국 예정이십니다. 예. 소통 측면도 그러신 것 같고요. 이번에 소통. 방통위원장 임명하신 거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께서 또 왜 검사냐? 또 검사냐? 좀 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도 있었고요. 네.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응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예. 이준석 전 대표를 또 대통령 그래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한테 이렇게 너무 비판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포천시에 주로 만나 뵙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네.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 포천이라는 지역도 그 농촌
형태라고 봐야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유권자분들이 예, 예. 많이 있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또 네.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 지역의 유권자층에 맞는 뭐 공약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구체적으로 뭐 좀 만들어 놓은 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네. 포천의 핵심은 군 유휴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육군단 과거에 있었던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네.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포천시가 계속해서 발전이 좀 잘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군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좀 주민 여러분들의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국회의원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좀 목소리를 잘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기업 유치하겠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네.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아리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리백. 예, 제가 맨날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 유치하는 거 어려운데 우리가 그 군 유휴부지라든지 이 포천 산단 조성 지역에 아리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네. 어느 기업이든지 다 들어오려고 할 거다. 결과적으로 2030년 글로벌 협력 업체들이 네. 결국에 아리백을 인증받지 못하면 협력 관계가 깨질 거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네. 여러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이 다 아리백을 선언하고 심지어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전력을 네. 아리백 신재생 에너지를 샀다라는 기사를 좀 봤어요. 근데 그 유휴부지에 뭔가 아리백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좀 도입된다면 저는 기업 유치가 굉장히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이 가서 좀 핵심적으로 막 뛰면 좀 분위기를 많이 바꿔놓을 수 있는 사실은 포천에 주말에 엄청 막히잖아요. 예, 예. 뭐 온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행 삼아서 가시는 분들도 많고 막 이런데 가까우니까요. 경기 북부 지역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김용태 최고가 포천을 누비고 있다, 뛰고 있다 이제 이런 사실을 네. 전해드리면서 잠깐 또 말씀드리면 네. 홍보할 거 있어요? 그 원외 후보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무래도 좀 저희가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 원외 후보들 아무래도 강세 지역이라고 예측을 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원외 후보들이 계신데 원외 후보들이 저마다 다 대통령하고 여사를 파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하고 독대에서 공천을 받아왔다. 뭐 그 후보분들의 그 사모님께서 여사와 무슨 동문이다 동창이라 공천을 받았 제발 이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제가 다 그 후보님들께 이거 다 공직기강실에 제가 보고해야 된다. 결국에 대통령하고 여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게 누구냐. 네. 난 저는 이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정치다 보니까 본인들께서 힘 있는 후보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과장되고 허세된 그런 표현들 좀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정권에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아니 좀 예. 많이 지금 지역 유권자분들께서는 대통령 이래서 되겠냐, 뭐 대통령 좀 잘하셔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정작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후보다 이제 대통령께 공천을 약속받은 그러니까요. 후보다라고 예. 이제 원외 후보들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전히 그 원외에 계신 정치하려는 분들의 태도가 대통령하고 가까우면 또 김건희 여사하고 가까우면 뭐 공천 받아서 내가 힘 좀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좀 지지해 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권력에 예. 줄 서는 구조인 그러니까요. 거죠. 이런 게 아직 먹힐 수 있을까요? 저희 뭐 이런 시절은 지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낭만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 아니 더군다나 최근에 김건희 여사 그 디올백 받아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랑 친하니까 공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고 네. 정치 현실 구조상 네. 그러한 것들이 뭐 없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니 혹시 이분들도 뭐 명품백 사가지고 와서 줄 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데, 예, 걱정이 좀 됩니다. 설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준석 신당 이제 사실상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예, 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20명 예.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했더니 뭐 언론 관계자도 있고 또 뭐 의료계통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좀 우리 김용태 최고께서 들으시는 내용은 좀 어떤 분들이 주로 와 계시나요? 일단 뭐 신당에 대해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 언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대표한테 이런 것을 잘 안 물어봐요. 네. 누가 지원했냐, 뭐 어떤 사람을 지원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제가 말했던 것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대표가 가끔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해줄 때 네. 듣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전문직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사회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분들도 많이 신청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전해 듣고 있어요. 저희들이 알만한 분들이 신청했다는 거죠? 이름을 제가 구체적으로 듣진 않았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 뭐 법률가, 뭐 말씀하신 대로 방송인, 뭐 그런 분들. 그렇군요. 예, 예. 어쨌든 그게 어떤 분들인지 명단이 공개되면 굉장히 와 저런 사람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 우리 김용태 최고께서는 이준석 신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천아용인 어디로 갑니까? OX 하듯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천하용인 멤버들하고 다 통화를 했어요. 어제? 예, 어제 저녁에 왜 통화하셨어요? 지금까지의 생각이 다들 어떻게 되냐. 아, 그래서 종합을 해봤더니 이거 제가 말해도 되냐 다 한 네. 번씩 물어보고 예. 말해라 그래가지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일단 이기인도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뭐 이준석 대표 함께 창당에 함께 하겠다. 예. 본인이 언론에서 밝힌 바도 있고 예. 지금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당 창당에 대한 결심이 끝난 것 같고요. 아, 허은하 의원과 천하람 위원장은 예. 심각하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요? 고민하고 있죠. 예.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시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 또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 현역 당협위원장이다 보니까 당인으로서의 그런 고민들이 있겠죠. 그래서 네. 특히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 내리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한 당에 더 지금 단계에서는 고민할 대상이 아니다. 일단 당내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당을 많이 비판했는데 네. 당에서 우리가 그래도 또 목소리를 더 내야 된다. 좀 혁신을 해야 된다. 네. 더디더라도 당에서 좀 이야기를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의여서 네 명이 약간 조금씩 다른 생각들이 있고요. 제가 네. 늘 그 말할 때마다 왜 그 고려 시대에도 그 개혁파 중에 온건 개혁파랑 네. 급진 개혁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각자의 좀 이렇게 가치와 소신에 따라서 조금씩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은 안 가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까? 지금 단계에서 뭐 제가 가고 안 가고를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에서 네. 제가 당을 지금 떠나면 이 당 정말 저 오늘 그 아침에 조선일보 기사 보면서 네. 서울의 49곳 중에 6곳이 우세다. 예. 이야기를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년 전에 총선에서 대패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과정, 탄핵을 거치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대선 이겼고 지선 이겼고 4.7 재보선까지 이겨놨던 당인데 예. 불과 2년 만에 윤핵관들이 이렇게 당을 망쳐놨구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이나 성찰도 없이 그냥 아무도 모른 척하고 계속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대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불 보듯이 다 뻔한데 결과가. 네. 그러니까 그마저도 근데 당을 버리고 제가 떠나면 이 제가 있었던 당에 대해서 누가 윤핵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고 누가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굉장히 요즘 갈등이 많이 되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굉장히 괴로운 것 같아요. 이 당을 목소리를 내도 듣는 쉬능도 안 하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최고께서는 최고위원까지 하셔서 그런지 이 막중한 국민의힘에 대한 애당심과 책임감과 이 당에서 보수정당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정치 결심하고 들어왔는데 2년 만에 윤핵관이 당을 다 이렇게 망쳐놨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갈 수도 없다. 이거 어떻게든 이거를 다시 원래 자리대로 돌려놓든지 해야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 일이지 여기서 난짝 딴 데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네요. 지금 오전에 조선일보 단독 기사대로 현실화가 된다면 네.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저희가 어려울 거고 네. 그러면 전 레임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식물 정권 되고 네. 식물 대통령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그 권력에 줄 섰던 윤핵관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오히려 대통령한테 탈당 요구하실 분들이에요. 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근데 지금은 마치 대통령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등 뒤에 숨어가지고 권력에 줄 서서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뭔가 친대통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가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예하신 분들이거든요.
내년 총선 끝나면 대통령 임기보다 국회의원 임기가 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이 또 이어진다면 이분들 분명히 대통령한테 탈당 요구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대권 주자들한테 가서 줄 서실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칙에 기반해서 정말 어렵더라도 우리가 원칙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당의 개혁과 대통령께서 처음 정치를 하시려고 했을 때 그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 49개 의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이 강남 3구 그다음에 송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6개. 그러니까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그래도 8개를 했었고 강북에서는 용산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 실제로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성적표를 받게 될 거다. 근데 이런 조사를 해놓고도 중요한 건 쉬쉬하고 있다. 공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왜냐면 그 지도부 대부분이 영남권이시고 네. 사실 당이 망하더라도 본인들 공천만 받으시면 또 그 의원직을 유지하실 수 있잖아요. 당이 망해도 국회의원직만 유지하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하셨겠죠. 저는 아니 그러면 이 영남 뭐 이준석 대표에 따르면 살찐 고양이 영남 기득권 이분들하고 좀 혁신을 해서 인유한 혁신안 받았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글쎄요, 그분들이 뭐 당 전체적인 수도권 전체적인 우리가 정말 내년에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여대 야소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표현대로 당이 망하더라도 나만 살면 된다. 네. 나만 좋은 지역구에서 좋은 지역구라고 하면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좀 전통적으로 우세 지역에서 나만 잘 공천 잘 권력에 잘 서서 네. 줄 서서 예. 나만 공천 받아서 당선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이대로 가면 저희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시즌 2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뭐 감독 똑같죠, 배우 네. 똑같죠. 저는 그대로 가면은 뭐 잘 안 될 거라는 거 불 보듯이 뻔할 것 같고요. 인유한 혁신이 저는 사실 뭐 기대도 크게 안 했지만 네. 최소한 이 혁신이가 정말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굉장히 바랬어요. 네. 당이 위기였고 강서구청장 선거가 굉장히 큰 차이로 패배하면서 많은 당원분들이 충격을 받았고 네. 그렇다면 혁신이가 어쨌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 혁신이가 출범했으면 국민들과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 뭔가 이 당이 변하고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 혁신이가 보여준 게 없잖아요. 1호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징계 취소 네. 본인 당사자들은 원치도 않는 징계 취소를 했고 결국에는 혁신위원장은 계속 말실수하시고 불설수에 오르시고 그 혁신위를 띄웠던 지도부는 오히려 혁신위와 각을 세우고 있고 네.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결국 혁신위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저는 이 모습을 수도권 그리고 전체 국민들께서 여당을 바라보실 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약 한 2달 정도 동안 국민의힘 도대체 뭘 했냐 그대로인 거잖아요. 네. 2달 전과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지금 수도권 당협위원장들도 뭐 언론에서 표출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들의 분노나 네. 이대로 가다가 이 체제로는 우리가 총선 정말 어렵다라는 걸 표출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도부가 정말 저는 잘 이 민심과 이 당협위원장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다 먹힌다. 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신당에 잡아먹힌다. 예. 그러면은 글로 빨리 선택을 해서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정치가 이제 OX가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분도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당에 대한 애정 끝까지 어쨌든 목소리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는 그런 사명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 특히 다선 의원들이 이렇게 천하용인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신인규 변호사 이런 사람들 너무 부러워해요. 본인께서도 그 민주당에도 훌륭한 자원들이 있는데 그 훌륭한 자원들 다 똑같이 그 프레임 씌워가지고 수박이다. 씌워가지고 공격하니까.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윤핵관들도 그 네. 민주당 청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양당이 서로를 바라볼 때 아, 남의 게 부럽구나. 다원주의, 그래, 당은 네. 좀 다양해야 되지. 네. 이런 목소리 내시는데 정작 우리 당, 잣대를 우리 당으로 돌리면 내부 총질, 당 분란 일으키는 사람들 씌워버려서 공격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그렇구나. 눈을 크게 뜨시면 민주당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사실은 인유한 혁신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종합해보면 영남, 본인 스스로 영남 출신이고, 영남 기득권에 갇혀있는 정치인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분이 총선 지휘하면, 선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강서 시즌2가 되는 건데, 내부에서 좀 이 지도력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있지만 실제 잘 안 바뀔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요구가 있지만 네. 표출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 이게 결국에는 갈 것 같잖아요. 김기현 체제가. 그러니까 현역 의원분들, 특히 영남권에 있는 원외위원장분들, 원외위원장이 없죠. 영남권에 이제 후보분들, 네. 예정자들조차도 김기현 대표한테 이제 아부하고 쓴소리를 못 하는 거죠. 괜히 쓴소리했다가 벌써 공천에 야. 찍히고 낙천될까봐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당에 쓴소리 내는 사람도 몇 명 안 남았어요, 이제. 넘버원 아니에요 혹시? 당에서 이제 뭐 미스터 쓴소리 넘버원 아니에요? 유석 전 김용태 대표 이제 신당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네. 당의 혁신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네. 그런 것 같고, 당에서 쓴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안 남았는데 글쎄요, 뭐 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모두가 좀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인재영입을 네, 했잖아요. 발표했더라고요. 뭐 개인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어쨌든 훌륭한 분들 모셔왔을 텐데 네. 지금 이분들 비례가 아니고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되면 오늘 조선일보 그 기사에 따르면 어디로 나가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거를 치러보면 후보 개인기로 이길 수 있는 것? 한 5%포인트 내외인 것 같아요. 후보 그러니까 총선은 개인기. 결과적으로 구도 싸움인 것 그렇죠. 같아요. 대통령을 심판할 것이냐, 대통령의 힘을 실어줄 것이냐. 네. 이 구도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분들이 판단을 끝내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서도 후보가 매력이 있으면 5%포인트 내외로 그 접전을 벌여가지고 이길 수도 있는 건데 결국에 정당 지지율이 그럼 5%포인트 내외로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수도권의 5%포인트로 지금 뭐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인재 영입하에 오셔도 그분들로 선거 치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이 근본적인 변화, 이런 구조, 수직적인 당정 관계, 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인재로 네. 영입을 해도 저는 쉽지 않은 선거다. 앞서 말씀 주셨던 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또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그 정부 심판론 51%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고치를 찍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중도. 그러니까 뭐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이럴 때 정치적 지향이 중도인 분들 그리고 30대, 20대 이런 젊은 층들이 야당 지지가 여당의 2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도권에서는 일이 아닌데 제가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거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 돼버린. 물론 이제 선거구제를 어떻게 바꾸고 뭐 이런 등등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자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이 자세나 태도를 바꿀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막 중도층에서 볼 때는 김건희 여사 이거 명품 수수 논란 이런 거 뭐 수사해야 되는데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언론들도 특별하게 언급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김홍일 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20대 30대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아무래도 네. 여러 가지 대통령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실망했던 거 부분들이 많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지했었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공정하지 못했고 비상식적인 생각에 대한 어떤 분노가 일끌었고 그때 마침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윤석열 총장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나라를 정말 잘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20대 30대들이 또 여당 당시에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1년 반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 정말 이 정권이 상식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에 네. 대한 질문들을 2030들이 물었을 때 기대치에 좀 충족을 못하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2030들의 어떤 실망감 또다시 여당에 대한 우리가 또 속았나? 그럼 우린 또 누구 찍어야 되지? 그럼 또 야당 찍어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2030 분들이 이제 야당을 지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변하셔야 되고 여당이 다시 한번 또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2030들이 여당을 지지했을 때 그 기대치를 저희가 충족시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통위원장 문제라든지 12월에 쌍특검 문제,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또 여러 건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혹시 오늘 아침 동아일보 그 칼럼 보셨습니까? 제목만 보고 영린을 건드린 것 같아서 제가 안 읽었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뭐 대략적으로 네, 짐작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일단 관절을 나오시라는 거거든요. 네. 예, 김건희 여사 관절을 나와야 되고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이게 사적 인연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하지 않고는 이 정치 안 되겠다라는 뭐 시일야 방송대국 같은 보수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그런 칼럼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특검 28일 날 처리 예정인데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하시겠죠? 뭐 저는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장모께서도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떠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가 남편으로서 쉽게 그 어떤 용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다만 여기서 그럼 결국엔 또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공정과 상식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께서 지혜롭게 네.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검은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인다. 이제 이런 가능성이 좀 있지 높다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거죠. 예. 근데 하여튼 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전국이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최근 연합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신당을 창당할 때 지지하겠다라는 여론이 25%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 뭐 지지할 의향이 없다. 이것은 68%인데요. 이거는 뭐 비단 이준석 신당뿐만 아니라 여러 신당들을 이제 종합해서 물어본 통칭 신당 창당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이런 건데요. 대체로 30대, 그다음에 중도, 신당 지지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대적 동질성이 좀 있으셔서 신당의 흐름이 이렇게 크게 된 역할은 아무래도 양당 체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용태 최고께서는 신당행에 대해서 좀 아직 저어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저는 책임윤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고요. 책임윤리.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쨌든 저희 당에 오셨어서 그때 대선 후보로 됐고 그 당시 저는 지도부였고 최고위원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유권자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정말 우리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 만들 수 있다 힘을 보태달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 2년 정도 가까우면서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틀렸어 하고 당을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책임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명분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정치인이라는 것은 결국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렇다고 한들 여당이 지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반대의 논리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늘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끝까지 고민해보고 그리고 또 일단 기본적인
말씀은 어쨌든 당내에서 목소리를 일단은 계속 내야 된다. 네. 그리고 끝까지 일단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된다.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그건 뭐 그때 가서 또 결단을 하든가 말든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때 고민하겠다. 예. 고민 김용태. 아니 대통령한테 텔레그램이라도 좀 보내보지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내보셨어요? 글쎄 뭐 제가 보낸다고 해서 뭐 얼마나 많은 그 보고들이 있겠어요 대통령한테 보실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나 이 방송 스피커를 통해서 기사화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 수석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그 민심의 목소리를 전달하게끔 하는 것, 창구 역할 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를 좀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여기에 이제 젊은 층들, 뭐 이준석 대표 시절에 이제 그런 와 보수 정치 대한민국에서 보수 기득권 정치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젊은 영선의 30대 정치인을 대표로 만들고 와 엄청나게 혁신한다 이랬는데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간 듯한 거기에서 더 퇴행한 뭐 이런 느낌을 좀 저희들은 이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대로 가면 TK 자민련 된다라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걱정했고 오늘 아침 저희 방송에서도 김철근 실장이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눈앞에서 TK 자민련으로 몰락해 가는 걸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내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딸마다 나와서 우리 이러면 안 돼요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먹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대표랑 최고위원분들이 최고위원분들도 이제 원외 최고위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본인 공천들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어쨌든 공천만 받으면 그러니까 뭐 어려운 지역이든 뭐 쉬운 지역이든 네. 그걸 떠나서 공천만 받으면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적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도부는 이 체제를 사수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강할 거고 그럼 뭐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 체제의 옹호적인 말씀만 들을 수밖에 없겠죠. 또 그걸 네. 뭐 전달하기 바쁠 거고요. 근데 글쎄요, 저는 그것이 과연 당을 위해서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혁신이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네. 결국에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고 나서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책임을 졌어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당을 위기에서 구해보자고 혁신이를 띄웠고 근데 혁신이가 잘 못했고 실패했고 네. 그러면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2달 동안 1달 반 동안 혁신이가 어떠한 성과를 내지도 못했지만 다들 성공한 혁신이라고 당 내부에 따르면 뭐 이제는 뭐 혁신위원장조차도 대통령하고 이제 뭐 당 대표한테 감사하다라는 표현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보려고 하시는 건지 안 보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눈길을 다 닫고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 당협위원장분들이 네. 더 목소리를 좀 많이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본인 선거잖아요. 본인들 네. 선거고 뭐 이대로 가다간 어렵다라는 거는 본인들께서 더 체감을 잘 하실 거고 그러면 목소리를 더 내셔야 되지 않나. 근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저는 한나라당 때부터 이제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보면 항상 그 이제 국민의힘 그 역학 관계가 영남하고 수도권하고 너무 달라요. 온도차가 있고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 출신들과 또 수도권하고 많이 달랐는데 민주당은 그래도 호남 지역당에서 상당히 수도권 정당으로 왔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2번이나 영남 지역을 하면서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래도 전국 정당화를 뭐 성공적으로 이룬 정당이라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남 지역당, 뭐 TK 지역당, 뭐 영남도 아니다, 부산 경남은 또 다르다. 벌써 엑스포 지고 나서부터 뭐 난리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축소되거나 이제 왜소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지금 뭐 방송에 나오시는 그 수도권 당협위원장 패널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는 있긴 하죠. 근데 당내에서 이게 좀 잘 협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차라리 수도권끼리 따로 할까? 뭐 이런 생각. 죽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짧은 정치 경험이지만 네. 결국에는 구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줄을 서야지만 네.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해왔던 이 구조를 제가 깨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 네. 대통령제를 오랫동안 해왔던 미국의 예를 들면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있지만 미국의 민주당은 여기에 뭐 지금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아니거든요. 네. 수평적인 당정 관계고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 할 때도 있고. 근데 그 배경이 저는 결국에는 권력을 재생산하냐 아니냐의 구조인 것 같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 인주가 대부분이고 결국에는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2단계 선거라고 제가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우리나라는 전략 공천이라는 미명 아래 가끔은 대통령실 혹은 청와대에 낙하산 공천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지역의 유권자나 시민이 원하는 후보가 아닌 권력을 잘 대변하고 대통령을 잘 대변했던 분들이 그 지역의 우세한 지역에 특히 영남권에 공천받아서 계속 당선되는 구조가 이어져 왔던 것 아닌가. 네. 이것을 좀 깨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87년 체제 이후로 이 부분을 잘 못 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젊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면서 개선해야 나가야 될 구조인 것 같고요. 저는 글쎄요 뭐 이 부분이 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은 명분, 목적인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지역의 국민의 목소리를 오로지 국회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정치 구조 이것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영남권 의원들은 특히 권력에 줄 서서 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권력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재영입도 계속 해오고 있지만 네. 4년 전에도 훌륭한 분들 많이 모셔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초선 의원분이 아마 한 50여 명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저희 대충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한 40% 중반대 정도가 초선 비율이에요. 국민의힘 초선 비율이. 이분들 다 4년 전에 훌륭하신 분들이었고 정말 새로운 정치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연판장 돌리고 권력에 줄 서가지고 뭔가 대통령께 쓴소리하는 당대표 후보가 나오면 집단 린치 가하면서 못 나오게 하고 이런 거에 동조했던 게 초선 의원들이었어요. 네. 아무리 새로운 인물들을 모셔오고 인재 영입을 해온다고 한들 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그 새로운 분들도 그렇게 초선 의원들처럼 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하여튼 지금 보니까 너무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출마 다음 주에 예비 후보 등록해야 되잖아요. 12월 12일. 저는 근데 좀 이따가. 총선 경험이 이제 두 번째인데 네. 저는 예비 후보는 항상 천천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용태 최고의 고민이 뭔지 어떤 생각이신지 그리고 끝까지 이 당에서 뭘 하고 싶으신지 대략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젊은 정치인으로서 끝없는 도전 저희 편의점이 응원하고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당내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특히 목소리를 낼 때는 뭐 물론 정치라는 것이 자기 정치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이 잘 되고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전제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기성 정치인 분들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저 친구들은 분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것 같아서 저는 당내의 젊은 정치인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에 있어서 당원분들 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